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 과목 직업심리학 31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6개의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네,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는 이제 앞에 로키스트 데이비스 이론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살펴보면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 중요성 질문지,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도 합니다. MIQ. 그래서 6가지 가치 요인을 측정하는데 측정 요인으로는 성취, 지위, 자율성, 이타주의, 안락함, 안전, 안정성. 네, 이렇게 6가지 요인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막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보면서 이게 가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느냐, 근데 권력은 없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32번.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문제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 우리 했었죠. 어디서 했었죠?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 내 능력보다 높은 비현실적인 직업을 원하는 것. 네, 비현실적인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어디서 봤었죠? 직업 선택 문제 유형에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죠? 크라이티스였죠. 네, 크라이티스의 직업 문제 유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 그러니까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은 표괄적 직업 상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현실 적응 결정,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의 기준으로 문제 유형이 각각 또 분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실성에서는 비강불이 있었고,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적응성에 있어서는 적응형, 부적응형 있었고, 결정성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살펴볼게요. 크라이티스 현실성 기준에서는 비현실형, 내 적성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원하는 경우, 비현실적으로 이제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원할 때 비현실형이라고 했죠. 강압형은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네,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적성만 따르는 직업 선택을 했을 때 강압형이라고 했습니다. 불충족형, 비강불. 불충족형은 내 적성 수준보다 너무 낮은 수준의 직업을 택했을 때 이제 내가 충족될 수가 없으니까 불충족형. 네, 현실성 기준으로는 비강불. 적응성 기준으로는 적응 부적응형. 적응형은 나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의 직업을 이제 발견했을 때 적응형. 부적응형은 일치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경우 부적응형. 그리고 결정성 기준에서는 다재다능형은 너무 재능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고, 우유부단형은 그냥 막연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네, 힘든 경우. 네,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렵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비강불, 적부, 다유.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보딘이랑 윌리엄슨도 직업선택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보딘.
보딘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은 보딘은 일단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상담은 욕구 중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자아가 처음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아 갈등.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아는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했고, 정보의 부족, 의존은 의존성, 불안은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신 부족은 말 그대로 확신의 부족. 이렇게 해서 5가지였어요. 네, 보딘의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윌리엄슨도 있었죠. 윌리엄슨은 뭐죠?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 왜냐면 무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그쵸?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을 무직업 선택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윌리엄슨의 그 진로 문제 유형은 이제 직업 무선택, 그리고 흥미적성 불일치,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됐죠. 이렇게 4가지. 그래서 보딘, 윌리엄슨, 크라이티스 다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이론이잖아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그러니까 검사를 중시하잖아요. 검사를 통한 문제 진단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흥미적성 불일치. 네, 이게 흥미적성, 검사를 통해 파악한 흥미적성 불일치.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겠죠. 연결 지어서. 네, 보디는 정신역동적이니까 내면 욕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자아 갈등이 먼저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불안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 지어서 기억을 도우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넘어갈게요. 33번. 질문지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질문지법.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번이 땡이네요. 그쵸? 질문지법은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 질문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그리고 다수의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다. 네,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죠. 4번.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네, 실시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비용 적게 들고 다수 응답자 참여할 수 있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네, 이것도 간간히 출제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딱 그 빙의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볼게요. 보기를.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럼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을까요? 조직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신뢰감이 오히려 높은 신뢰감을 갖기 어렵겠죠. 대개의 경우는. 2번째.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그렇게 되겠죠.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3번.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한다. 뭐 다른 때 같으면 뭐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직 감축에 살아남았는데 심리적 상태가 일단 불안한데 이걸 거부하겠어요? 기꺼이 수용하겠죠. 기꺼이까진 모르겠는데 뭐 울며 겨자 먹기든 어쨌든 수용하겠죠. 네. 거부하지 못합니다. 4번.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는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이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남는데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만족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언제 또 나가게 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의 종류는?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흔히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 네. 성취도 평가. 뭐죠? 네, 내용 타당도입니다. 우리 타당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타당도 뭐뭐 있었죠? 내용, 구성, 준거 이렇게 다 세 가지가 있었죠. 내용 타당도, 개념 타당도가 구성 타당도랑 같은 말이고 준거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랑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내용, 개념, 준거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설명은 이제 내용 타당도죠. 그래서 검사 문항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해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논리적 분석 과정은 맞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주관적이라서 타당도 계수가 산출되기 어렵다. 내용 타당도는 내용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내용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 해당 내용에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겠죠. 네, 성취도 검사, 초등학교 4학년 성취도 평가라고 하면 4학년 교육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을 하겠죠. 네, 이렇게 내용 타당도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네, 구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개념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속성이 적절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 속성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이론적 연구의 중요한 타당도입니다. 이론적 연구의 중요한 타당도. 왜냐하면 특정 개념 속성을 검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 이 개념 타당도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수렴, 변별, 요인 분석.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집중 타당도라고 했어요.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수렴한다, 모인다. 그러니까 관련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과 관련된 변수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즉,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그것과 관련된 변수들과 이제 상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관이 높게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관련된 변수들이니까. 네, 예를 들면 IQ 점수와 성적이 있다 그랬어요. IQ 점수가 높은데 이제 성적이 높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이 둘은 이제 수렴 타당도가 검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된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변별, 얼마나 잘 변별해 주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변별해 준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을 변별하는 거죠. 특정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와 얼마나 관련이 없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이제 낮게 나와야겠죠. IQ 점수와 수면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제 상관관계 이제 낮게 관련이 없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면 실제로 둘의 상관관계가 이제 낮게 나오면은 네, 변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렴, 변별 타당도. 수렴은 관련 있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변별 타당도는 관련이 없는 변수와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지 구별을 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변별 타당도 되셨죠. 그리고 요인 분석은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그룹화한다. 즉 무슨 말이죠? 상관이 높은 문항이라는 것은 관련이 높은 문항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유사한 문항이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묶는다는 거예요. 직업심리학 시험 문제, 우리 2과목 문제를
쭉 모아가지고 상관관계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항간 상관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더니 발달 이론에 대한 그룹이 하나 나왔고,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지금 이 문제와 같은 통계 개념에 관한 문제로 한 그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그룹화를 하는 것이 요인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심리 검사를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렴, 변별, 요인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라고 하죠. 준거는 기준이잖아요. 이 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정 준거, 그러니까 특정 기준이죠. 어떤 기준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 기준과 비교하는 시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죠.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하고 동시점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시점을 두고,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타당도를 보는 거죠. 미래 시점을 두고. 네. 그래서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는 신규 검사, 새로 개발하는 검사와 기존의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내에서 평가 테스트를 제작해요. 근데 이게 평가 테스트가 그 성과를 반영한다 라는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사내 평가 테스트가 높은 사람이 이제 성과가 높다. 그러면은 평가 테스트를 제작해서 이제 고성과자의 점수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고성과자일수록 이 사내 평가 테스트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이제 동시 타당도가 검증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고성과자 점수가 높은지 확인하는. 이게 동시점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 하고, 예언 타당도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 다른 준거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라 했어요. 이제 입사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나중에 3년 후에 성과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입사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성과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 입사 시험은 고성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개념, 준거 타당도가 있고, 개념 타당도에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이 있다. 그리고 준거 타당도에는 시점에 따라서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당도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꼭 최소 한 문제씩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네, 뭐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공부를 다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36번.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에 이제 그 굵게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4개 요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앞에 넣어놨어요. 이제 진로라고 하면 이제 성격과 흥미와 능력, 즉 적성이죠. 성격, 흥미, 능력을 이제 조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흥미, 능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성은 성격이죠. 그리고 직업 흥미, 직업 적성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 흥미, 능력 당연히 영향을 주고, 직업 성숙도, 네, 직업 성숙도, 진로 성숙도죠.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진로 성숙도도 이제
우리 앞에서 변별적 진단검사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초기에 변별적 진단검사를 할 때 직업성 속도,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성취도, 교육 정도도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정 성별 인종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조건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장애물 이런 것들이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성격, 흥미, 능력, 즉 진로 성숙도 이거는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성취도, 교육 정도, 가족 성별 인종, 경제적 조건, 장애물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영향을 주는 요인 아닌 것, 교육 정도, 직업 흥미, 직업 전망, 직업 전망이죠. 직업 전망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보시면 일단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서 일단 이제 이게 개인 차원에서 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톨버트가 말한 요인들은. 근데 직업 전망이라고 하면 조금 매크로한 부분이잖아요. 좀 거시적으로,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7번. 일반 적성 검사 GATB에서 측정하는 직업 적성이 아닌 것은 손가락 정교성, 언어 적성, 사무 지각, 과학 적성. 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봤으니까 쉽게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복습을 하셨으면. 과학 적성이죠. 정답은 과학 적성인데 GATB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직업 적성 검사,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도 합니다.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 GATB. 이제 배터리라는 것은 여러 개의 검사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나의 전체 검사를 이루는 걸 보통 배터리라고 합니다. 테스트 배터리. 그래서 일반 직업 적성 검사는 9개의 적성 요인을 측정하고 15개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필 검사 11개, 이렇게 11개, 기구 검사 이렇게 4개 돼 있고 15개의 직무군을 제시합니다. 국내의 경우 타당도 증거가 미흡합니다. 타당도 증거가 미흡한데 출제는 이제 많이 되죠. 그래서 검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기억을 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 영역이 이 검사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 정도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형태지각. 형태지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실물, 도해, 표, 도형의 세부 지각을 바르게 지각하고 비교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나 이런 표, 실물 이런 것들을 지각하는 거죠. 판별하고 지각하는 능력. 그리고 사무지각이라고 하면 문자, 전표 등의 세부식별, 오타,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운동 반응이라고 하면 눈, 손, 손가락을 사용한 정확한 운동 및 조절, 운동 반응. 그리고 공간 적성이라고 하면 공간 형태, 평면, 물체,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형체를 이해하는 거죠. 평면, 입체에 대한 이해, 공간 적성.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에 대한 그 적성 요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손의 재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이제 마음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 손가락 재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 손가락 정교성이 손가락 재치와 같은 얘기입니다.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적성 요인들이 나와 있고, 해당되는 소검사들이 있어요. 소검사들 보면 기구 대조 검사, 형태 대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고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제 뭐 전개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 마찬가지 이거 형태도 어떤 도형들에서 그 특정한 도형을 찾는 대조해가지고 이제 그런 검사가 형태지각, 기구대조, 형태대조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형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검사죠. 네. 그리고 명칭 비교 검사는 네, 이름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좌우에 나와 있는 이름을 이제 비교해서 같은 이름, 뭐 다른 이름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운동 반응에서 타점 속도 검사는 네, 점을 이렇게 빠르게 찍는 겁니다. 지정된 그 규칙대로 이제 점을 빠르게 찍는 검사. 표식 검사도 마찬가지 이제 마크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표식을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빠르게 하는 거니까 이제 운동 반응을 보는 겁니다. 종선 기입 검사도 종선, 이제 세로선을 그 정해진 그 위치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긋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많이 긋는. 그래서 종선 기입 검사. 그래서 이런 속도를 빠르게 뭔가 표시를 하는 걸 측정하는 거니까 운동 반응 검사가 되겠죠. 공간 적성은 평면도 판단. 네. 입체 도형을 그림을 주고 이제 평면도를 맞추는 검사죠. 그래서 공간 적성을 보는 거. 입체 공간 검사도 마찬가지. 뭐 전개도를 보여주고 입체 그 3차원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공간 적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어휘 검사는 어렵지 않죠? 어휘에 대한 묻는 검사,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산수 추리 검사도 마찬가지. 이제 산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뭔가 이제 뭐 상황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겠죠. 네, 산수 문제. 그리고 개수 검사는 숫자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지필 검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 검사는 기구를 가지고 수행하는 검사라서 수행 검사, 기구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환치 검사 말씀드렸죠. 환치 검사랑 회전 검사. 그러니까 환치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손을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라고 해서 환치 검사예요. 회전 검사는 이제 영어로 턴이라서 이제 회전이라고 했는데 플레이스는 이제 위치에 두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페그보드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페그보드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그보드를 이렇게 위아래 두고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그 막대기를 이렇게 위치를 똑같이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 있는 그 페그보드에 똑같이 이렇게 옮겨 놓는 그게 이제 환치 검사가 되겠고 회전 검사는 또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도구를 이렇게 움직이고 정확히 놓고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재치는 뭐 볼트너트 같은 그런 도구를 이제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 정교성,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딱 검사를 보면 아 어떤 반응이구나 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GATB 직업적성 검사 정리를 해봤습니다. 38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디벨롭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 성장과 연결되는 거. 훈련, 그렇죠. 교육, 성장을 위한 거죠. 평가는 교육, 성장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가는 오히려 보상 쪽이랑 더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십 프로그램. 신입사원 대상으로 이제 멘토가 직장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교육, 성장, 맞죠. 직무순환. 다기능 직무 인재, 다기능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었죠. 직무순환. 그래서 이것도 교육, 성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평가 프로그램. 넘어갈게요. 39번.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뢰도 계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그렇다고 했죠. 개인차가 클수록. 개인차가 클수록 이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개인차가 작으면 결과가 이렇게 약간 엇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뢰도 계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신뢰도 계수는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하여 커진다. 정비례하여 커질까요? 정비례라는 것은 문항수가 딱 1 증가하면 뭐 신뢰도 계수가 0.01 증가한다고 하면 문항수가 10개 늘어나면 신뢰도 계수는 0.1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순 없겠죠. 네. 대체로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대체로 그런데 이게 또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하여 커지는 건 아니죠. 네. 정비례라는 건 똑같이 이제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건데, 네,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죠. 4번. 신뢰도 계수는 검사의 일관성. 네,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뢰도 계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커지긴 하는데 정비례하진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신뢰도 계수는 검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이다. 네, 이 선택지들을 통해서 네, 신뢰도 계수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뢰도에 대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커지겠죠. 왜냐하면 측정할 때 오차가 적을수록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네. 측정 오차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측정 오차 줄일수록 신뢰도 커진다. 그리고 중요한 요인, 그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표본의 동질성. 실시하는 표본이 동질해야 네, 신뢰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표본의 동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뢰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똑같은 검사를 검사 한 번 하고 재검사 2번 실시한다는 거죠. 똑같은 검사를 똑같은 사람에게 2번 실시해. 어떻게? 시간 간격을 두고서. 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가지고 첫 번째 실시한 거랑 두 번째 실시한 거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검사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죠. 기억 효과. 네,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검사를 해버리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기억 효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둬야 한다 라고 했었고, 성숙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동의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아동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한 6개월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두 번째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 신뢰도에 영향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성숙 효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반응 민감성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수검자가 집에 가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 검사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면서 뭔가 또 찾아보고 이제 뭔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나중에 실시를 하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겠죠. 네. 그게 반응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검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런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뭐 알아보고 이런 게 이제
반응에 대한 것이잖아요. 민감한 반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 민감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동형 검사 신뢰도는 뭐였어요? 신규 개발한 검사가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검사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둘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검사와 동형의 검사. 보통 우리가 검사를 개발할 때 이 동형 검사 신뢰도를 쓸 때 비교하는 검사는 이제 기존의 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똑같은 검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기존의 검사와 신규 개발 검사를 비교를 해서 상관을 본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신뢰도 계수가 동형 검사 신뢰도.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두 개의 검사가 동등한지를 보는 거니까 동등성 계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형성 계수라고도 하죠. 동형 검사 동등성, 동형성 계수. 그 다음 반분 신뢰도.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뚝 잘랐어요. 반으로 나눴다 해서 반분 신뢰도. 검사를 둘로 쪼개요. 두 개의 검사로 검증. 그래서 두 개로 쪼갠 거니까 하나의 검사 안에 둘로 쪼갰잖아요. 그 안, 검사 내에서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내적으로 얼마나 합치하는지, 내적 일치도, 내적 일관성, 내적 합치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 계수,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이 있다고 했어요. 전후양분법은 검사를 반으로 자를 때 앞에 20문제라 그러면 앞에 10개, 뒤에 10개 이렇게 앞뒤로 자르는 게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은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는 거라 그랬죠. 홀수 문항끼리, 짝수 문항끼리. 그래서 앞뒤로 나누는 경우는 이제 난이도 분포가 고를 경우에 이렇게 앞뒤로 나누라 그랬죠.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 검사의 경우에는 앞뒤로 자르면 어떻겠어요? 뒤에는 어려운 문제들만 남고 앞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양분법을 사용하려면 문항수가 적고 난이도 분포가 고를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기후양분법, 홀짝으로 나누려면 난이도 순으로 배어 있을 경우에는 홀짝이 낫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많고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후양분법이 더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임의적 짝짓기는 짝진 임의 배치법,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문항 난이도. 이제 이렇게 삼포도를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세로축은 문항의 난이도, 가로축은 이제 상관계수, 상관값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관값?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 즉 무슨 얘기냐? 문항 점수, 문항 획득 점수랑 총점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가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이 상관계수, 세로축은 문항 난이도 해가지고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배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포도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문항들이 있으면 상관계수 이제 근처 서로 거리가 가까운 삼포도에서 거리가 가까운 문항들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해서 임의적 짝짓기예요. 두 개씩 이렇게 묶는 거. 근처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얘는 1그룹, 얘는 2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1그룹, 2그룹 이렇게 임의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의적 짝짓기.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전후양분, 기후양분, 임의적 짝짓기로 나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네, 신뢰도 정리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신뢰도 타당도의 관계 차이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의 구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다. 자, 타당도가 높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신뢰도도 높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아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네,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했고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 관역, 양궁 관역을 예로 들어서 많이 하죠.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화살을 5발을 쐈는데 이렇게 5발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일관성이 높다고 하죠. 네.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일단. 그쵸? 그리고 관역 중앙 쪽에 다 몰려서 쐈어요. 그러면 정확성도 높은 거죠. 정확성이 높으니까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죠. 일관되게 쐈으니까. 근데 5발을 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5발이 정확하게 쐈나요? 관역에서 멀어졌으니까,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정확하진 않죠. 그러면 타당도는 낮은 거예요. 근데 5발이 일관되게 비슷한 위치로 날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은 높아요. 즉,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처럼 이게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쐈어요, 5발이. 그러면 이건 일관성도 낮고 타당도도 낮은 거죠. 네. 화살이 일관되게 날아가지도 않았고 정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갈게요. 40번. 직업 발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 이거 뭐죠? 네, 로의 욕구 이론이 되겠죠. 네, 한번 복습을 또 다시 해볼게요. 자, 로의 욕구 이론. 우리 5가지 가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아동기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 첫 번째,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경험과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문화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심리적 에너지,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 유발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왜 다르냐? 유전적 특성이 이제 통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 특성의 영향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네.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경험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문화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 특성은 경험과 이렇게 환경적 배경,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개인의 경험에 대한 관심, 즉 흥미와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이런 흥미와 태도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개인마다. 네. 이런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된다. 네.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성취 동기가 클수록 욕구도 크고 만족도 커지겠죠. 근데 성취 동기가 더 낮으면 그만큼 욕구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만족도 자연히 낮아질 거고. 네. 그래서 성취 동기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 5가지 가설. 네. 이거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제 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재, 유전, 흥미, 에너지, 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잠재, 이제 잠재적인 특성에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유전적 특성 발달은 이제 경험 그리고 배경, 사회문화 배경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잠재적 특성, 유전적 특성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흥미와 태도, 또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고, 이 심리적 에너지는 이제 흥미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욕구, 개인의 욕구 만족, 이게 성취 동기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특성, 유전적 특성, 흥미와 태도,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 개인의 욕구와 태도는 성취 동기.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하니까 여러분도 계속 복습을 하시면 네,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익숙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가지 가설 했는데 로의 욕구 이론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로의 욕구 이론. 자, 욕구 이론, 욕구를 중시한 거죠. 네. 욕구를 중시했고 초기 아동기 경험, 네, 초기 아동기 경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 따라서 욕구가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욕구가 중요한데 초기 아동기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죠. 여기 또 나오면 밑에 5가지 가설에서도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전적 특성은 경험과 이런 사회경제 문화 배경 영향을 받고, 네, 또 흥미 태도는 또 경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유형, 양육 방식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고 했어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이거든요. 네,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수정 회피. 네, 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수용형은 이제 무관심형과 애정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애정형은 이제 온정적이고 이제 자녀의 욕구에 이제 민감하고 자녀 욕구에 잘 반응해주고 따뜻하고 이런 유형이고, 무관심형은 수용적이지만 자녀의 욕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한 편, 이런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서 집중형은 말 그대로 네, 너무 정서에 집중하는 거죠. 과보호형은 지나치게 네, 말 그대로 과보하는 유형이고, 과요구형은 지나치게 좀 자녀를 압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네, 기대치가 높고 요구가 많은 이런 유형. 회피형은 말 그대로 이제 부모의 자신의 역할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유형. 그래서 거부형과 무시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회피.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직업과 기본 욕구 간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이랑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 이 두 영역을 통합했죠. 네. 이제 욕구 이론이라는 건 이제 성격 차원에서 다루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업 분류랑 통합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 분류를 네. 그리고 이제 직업 분류를 2차원의 체계로 했는데 8 곱하기 6이죠. 8가지 직업군과 8가지 수준으로 구분을 했다. 자, 8가지 직업군 영역과 6가지 수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뿔형의 이제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8가지 직업군 이 영역, 여기를 필드라고 하는데 이제 8가지 직업군을 이렇게 8가지 직업군을
이렇게 그 배치가 돼 있고 6가지 수준은 이제 수직적인 수준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수준 1부터 수준 6까지 6가지 수준으로 직업 분류를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처음부터 계속 이제 좀 학습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나왔던 걸 지금 저는 그래도 이제 매 강의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용도도 될 수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이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를 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네, 한 3회 정도 분량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은 네, 충분히 이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네,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3과목 직업정보론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